시켰다고 했어요. 그 영화사 측에서 너무 이제 거친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서 조금만 톤 다운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10%톤 다운 시켜가지고 보신 버전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는데, 그렇다면 2편은 좀 어땠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롯데에서 배급을 하셨고, 롯데 수입 배급을 하신 영화고, 2편은 이제 코리아 스크린에서 하셨는데, 1편이 아시다시피 청불이잖아요. 청불인데, 그때만 해도 자막에 막 이렇게 과한 욕을 쓰거나 좀 험하게 쓰면 굉장히 꺼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시카리오 1만 해도 데드풀 1편 전이에요. 사실 데드풀 1편을 기적으로 좀 바뀐 게 있어요. 청불에서 욕이 이만큼 나와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다지 뭐라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시카리오 1이 2015년, 아니 15년 12월? 11월? 그때쯤이었고 그 다음에 데드풀이었기 때문에 롯데에서 좀 턴다운을 부탁하셨어요. 제가 그 험한 영화에 또 청불에 당연히 뭐 무슨 제가 오늘 하는 욕은 제 평소 언행이 아닙니다. 뭐 씨발 무슨 쌍 뭐 이런 욕들 있잖아요. 이런 욕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싶은데 청불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톤다운한 게 있고 2편에서는 데드풀 이후 영화이기 때문에 꼭 뭐 ACBC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훨씬 편했죠. 훨씬 편하게 마구마구 썼는데 또 15세가 나왔어요. 요즘에 조금 욕설 관련한 부분은 좀 완화가 된 건지 노골적으로 반복적인 욕을 막 진짜 폐륜적인 욕을 막 쏟아내지 않는 이상은 대사만으로 청구를 주시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그 등급 매기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좀 유연해진 게 아닐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독전도 뭐 일부 관객들은 이게 15세라니 막 이런 반응이. 그게 과거였으면 그게 절대 15세가 안 났을 텐데 뭐 그런 거에 한국 영화 같은 영화들은 그런 측면이 좀 약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그 감독이 드니 빌레브 감독 좋아하시죠? 네. 드니 빌레브 감독 대신에 이번에 이탈리아 이분 스테파노 솔리마이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범죄 영화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직폭력, 뭐 정치랑 연결된 거, 최근에 스프라게트라는 영화도 개봉하기도 했고, TV 시리즈에서도 그런 영화도, 고모라라는 영화도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 편의 메가폰이 이분한테 이제 맡겼던 것 같고, 지금도 이 사람 뭐 아마존 스튜디오에서 마약 거래 시리즈 뭐 000인가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한우물만 파시는 것 같아요. 범죄, 뭐 형사 뭐 이런 걸로.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려요. 이탈리아 감독이 그런 걸 잘 찍는다 그러니까 왠지 좀 멋있고 뭔가 잘하실 것 같은. 이분 아마 평생 한우물만 파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이 2016년 6월에 영국의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그 1편과 전형적인 소편 영화는 아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무조건 알레한드로로 간다. 알레한드로 중심으로 영화를 전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에밀 블란트 케이트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제 미리 2016년도부터 미리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이제 2편 이거 개봉도 하기 전에 이제 3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좋은 그런 영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 여러분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에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자살 당할 수도 있어. 알란드로가 케이트에게 하는 거. 자살 당하면 이제 능동형 분사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형 분사를 과감하게 쓰셔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이제 문장을 만드셔서 많이. 근데 저 그 배경이 굉장히 놀랬던 게,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해킹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받아가지고 마티즈에서 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기억해내셨다가 거기다가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시고 그냥 뭐 정확히 뭐 이렇게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이잖아요. 누구도 추측을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뭐 자살당한 거 아니야? 자살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그럴 때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되게 많이 남았어요 머리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번역가분 중에 그 아르헨티나 22년 살다가 지금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전문 번역하시는 분인데 생긴 것만은 형님인데 생긴 것만은 그냥 라티노처럼 생기셨어요. 한국인인데 뭐 머리 이렇게 묶으시고 한국말 약간 어눌하시고.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쪽에는 아예 그 표현이 있어요. killed themselves, killed by themselves 같은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는 이런 카르텔이나 혹은 부패한 그런 정부 권력에 의해서 자살로 꾸며지는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게 흔하게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 자살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도 스스로를 죽이다, 누가 스스로를 죽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레한드로가 영어로 쓴 거죠 그때. 그럼 정확히 똑같은 문장은 아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남미에 있대요 그런 표현이. 그 표현이 이제 인상적인 대사는 이 편 이제 작업하시면서 좀 그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이 편을 통째로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저는 그거예요. 안경 써. 제일 무섭더라고요. 봤을 때 그게 영화 초반에 나오잖아요. 와 진짜 알레한드로 캐릭터 그대로다. 죽기 전에 날 똑바로 봐. 이거 그때 마스크도 벗잖아요. 벗고 안경 툭 던져주고 안경이 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안경 써. 오 너무 무서웠어요. 1편에 보면 마지막 그 테이블, 식탁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걸 쳐다보다가 셋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두목 한 명만 남겨놓고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저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감독이 바뀌어도 캐릭터는 캐릭터구나. 이 사람이 진짜 살벌하구나. 저는 아디오스도 굉장히 아 예. 그 제가 그 자막을 그냥 아디오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잘 가라 이렇게 쓰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런 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각본가도 좋아하시죠. 테일러 셰리던. 이것도 이제 1편도 마찬가지 테일러 셰리던이 썼거든요. 또 1편도 번역하셨으니까 테일러 셰리던은 좀 어떠세요? 번역하실 때 그 각본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테일러 셰리던 작품은 이제 시카리오 2편 그리고 그 헬로 하이워터 한국에서 이제 로스트 인 더스트라고 나왔죠. 그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윈들리버만 빼고 그거는 제가 안 했네요. 나머지 것들을 했는데 일단 각본가로서의 능력은 진짜 충분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사실 시카리오 1 때만 해도 제가 데니 빌레브 감독의 워낙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감독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근데 로스트 인 더스트가 나왔을 때 아 이게 그냥 감독발은 아니었구나 시카리오 1이 그런 생각이 그때 스물스물 들기 시작했고 윈들리버에서는 자기 연출력까지 증명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글쟁이로서의 소질이 굉장한 분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예견하건대 시카리오 3편은 테일러 셰리던이 감독을 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트릴로지로 기획된 영화에 내가 각본을 3편 다 썼는데 나도 연출을 할 줄 알아. 그리고 제법 칭찬을 받았어. 그러면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연출가로서? 네, 저도 영화관에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굉장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왜냐면 데니 빌레브 감독이 복귀한다고 제작진이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했는데 그분이 듀운이라는 필생의 그 영화 리메이크 작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어서 시간대가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테일러 셰리던이 벨비를 장식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시기쯤에서 내기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리고 테일러 셰리던 아무래도 이게 시작 자체가 테일러 셰리던이 했으니까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해 드리면 배우 생활하다가 그 시카리오랑 그 로스트 인 더스트랑 윈드리버 세 편의 각본을 6개월 만에 썼어요. 세 편을. 그리고 두 편을 팔고 마지막 윈드리버는 자기가 이제 연출까지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경 3부작이잖아요. 텍사스 출신의 잘하는데 어느 날 성장해서 보니까 텍사스에서 너무 범죄가 많은 거야.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너무 실험일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거기 국경 3부작 시리즈를 3부작 완성을 해놓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 윈드리버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거기에 관심이 많다.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직접적으로 취재해서 얻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각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훌륭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영화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4편, 이것까지 4편 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삶의 터전에서 좀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카리오에서도 케이트가 맨 마지막에 여기는 무법 천지니까 알레한드로한테 딴 데 가서 정글 가서 살아, 여기서 일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두 형제는 은행한테 집을 빼앗겨가지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은행 강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윈드리버의 그 인디언 보호구역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어디에 거주 제한이 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기 실업률이 80%예요. 먹고 살기 없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일러 이 각본가 같은 경우에는 좀 국경 지역에서 좀 버려지는 사람들에게 좀 뭐 작전 수행이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 영화 알레한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작전에 의해서 작전이 실패가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살해 위협을 좀 받고 그 제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한드로도 여기서는 이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 죽은 걸로 간주되고 실제로 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맨 마지막에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이 테일러 셰리던 감독 좀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영화 그 기대하시는 분 중에 왜 케이트가 좀 등장하지 않을까, 케이트가 등장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원효과님이 좀 어떠셨어요? 케이트가 없이 이 영화를 보게 되고 16살의 소녀가 나왔을 때. 저는 일단 케이트 캐릭터가 2에서 배제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에서 정말 중요한 캐릭터였고 관객이 시선을 대면하는 정말 훌륭한 캐릭터였는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알레한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들은 늑대들의 땅이고 짐승들이 땅이고 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 당신 자리는 없어. 여기에 발을 붙이면 안 돼.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 떠나보내잖아요. 그래서 케이트는 거기서 배제당한 것으로 이 세계관에서 일단 발을 빼는 게 굉장히 개연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넣는다면 억지로 우겨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 3편에서 나온다고 하면 뭐 카메오나 지나가는 역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계관에서 일단 배제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딸 이사벨 같은 경우는 자식을 가지고 미끼를 한다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더 잘 어울리기도 해요. 맷의 작전에는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알레한드로의 딸이 어떻게 죽었냐면 카르텔에서 딸을 납치해서 살아있는 채로 염산통에 던졌어요. 살아있는 딸을 이만한 염산통 수조 같은 데다 던져서 산채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비명 소리를
알레한드로는 뭐 들었는지 실제로 들었는지 아니면 한청인지 모르겠지만 잠잘 때마다 그 비명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자기 딸을 잃은 사람이 다른 이의 딸을 가지고 작전을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뭐 그 심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원에 비해서는 조금 인간적인 면이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클리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맥락상에서 이해할 때는 그 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진짜 짐승 같고 비정한 인물이라고 해도 고만한 딸이 자기 눈앞에 있으면.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원에서 그 딸의 비명소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 같은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캐릭터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1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알레한드로가 케이트 보고 그래요. 당신은 내 딸을 닮았어. 그런 얘기해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딸과 비슷한 연배의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된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트 시점으로 계속 영화 가다가 땅굴 이후부터 알레한드로가 그 최종 자기의 목적 작전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일가족 그쪽 물산하고 우리 관객들은 케이트 시점, 그러니까 케이트는 시점이 제한돼 있죠. 정보를 제한되게 받고 있잖아요. 메시랑 알레한드로한테 제대로 정보를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 끌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 영화 보고 멱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드니 블레이브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왜 자기가 선택을 했냐면 그 케이트의 윤리적 선택이 굉장히 자기는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칙을 지키는 FBI 요원인데 좀 어쩔 수 없이 불법에 지금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 윤리랑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좀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를 상부에 보고해서 저 사람들을 메시랑 알레한드로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윤리적 자기 선택 그런 것들이 드니 블레이브 감독이 좋아서 그 시나리오를 자기가 이제 했다 그러는데 이 영화는 알레한드로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작전 수행을 위해서 딸을 그쪽 적의 딸을 납치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동의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쪽끼리 이렇게 싸우게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 딸이 생각나니까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임무 수행이 먼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 소녀를 과연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알레한드로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내사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그 감독이 얘기했고 또 테일러 셰런도 그랬듯이 이 영화의 가장 중심은 알레한드로의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영화로서는 저는 꽤 괜찮게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편과 그렇게 보면 1편은 어차피 알레한드로가 결국엔 가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괴물이 돼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린 그다음에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 돼서 했는데 이번에 번역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좀 인간적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 딸도 정말 1편에 그대로 가게 되면 딸도 그 적의 딸께 그냥 눈을 또 시퍼렇게 뜨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좀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 예상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롭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알레한드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전형적인 알레한드로 캐릭터를 머릿속에 박힌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알레한드로 캐릭터라면 이사벨을 토막내서 개밥을 줘버려도 되는 캐릭터예요. 진짜. 네, 괜찮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사회발하고 무자비한 캐릭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알레한드로는. 근데 2에서는 기자님 말씀처럼 윤리적인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그런 전형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갔어도 재밌었겠지만은 내 예상이랑은 좀 다르게 간다. 어쨌건 감독의 선택이잖아요. 그 길을 선택한 건. 그렇죠. 그리고 관객은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것 뿐이고요. 뭐 3편에서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예상을 벗어난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고 그래서 1편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괴물이 됐던 알레한드로가 2편에 와서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만약 1편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지점이었을 거예요. 그런 1편의 어떤 정말 무지막지하고 그냥 그 달려나가서 그 목표를 제거하는 그런 게 1편에 있었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주인공이 딜레마 갈등을 겪어나가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오는 갈등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저도 뭐 영화 보기 전까지 다 예상을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또 이 영화의 또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감독도 1편과는 좀 완전히 다르다. 1편을 안 봐도 2편만 보더라도 그냥 독립 영화로서 스탠드얼론 영화로서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하게 됐다라고 말한 지점이 있지 않는가. 전 이거 트릴로지로 나오고 나서 프리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알레한드로와 맷이 어떻게 만났고 알레한드로의 딸을 어떤 사건으로 잃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알레한드로가 멕시코의 검사이던 시절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카르텔들한테 협박을 받고 뭐하고 죽었나. 최근에 멕시코에서 어떤 시장, 멕시코 어떤 시장, 여시장이죠. 여자 시장이 카르텔한테 살해당했어요. 집에서. 카르텔이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시장 당선된 다음 달인가? 당선되자마자 나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가족들 다 세워놓고 죽인다고 협박했는데 시장이 나만 죽이고 가족은 살려줘라 해서 그 시장만 죽이고 가족들은 패고 그냥 갔어요. 폭행만 하고. 그래서 뭐 장례식 대대적으로 치르던데 그런 나라예요, 실제로. 멕시코 굉장히 무서운 나라군요. 네,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한국에 사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프리퀄의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카리오 첫 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궁금한 건 후속편 이야기가 아니고 프리퀄이었어요. 그래서 프리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2가 나왔고 2가 나오고 지금 이제 3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첫 편이 나온 다음에 2편 제작 확정이 된 것도 한 달이 안 돼서였어요. 첫 편 나오고 한 달이 안 돼서 2편 제작 확정이 됐고 2편 나오고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또 3편 제작 확정이 됐어요. 제 생각엔 3편 나오고 프리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제 바람이에요. 네. 그 번역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1편에서 맨 마지막에 알레한드로가 그 집에 저택에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목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가족이 죽었다고 질질 짜던 검사가 지금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질 짜던 검사였거든요. 그러면 프리퀄을 만들다면 그냥 선량한 보통의 그냥 아마 콜롬비아 검사일 건데 콜롬비아 검사가 그냥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보통의 검사가 그런 가족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이야기로서 굉장히 이제 드라마가 구성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합니다. 3편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제작이 확정이 됐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지금처럼 로컬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실지 아니면 뭐 직배로 갈지. 소니에서 계속 하려다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직배로 가서 제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면 제가 또 뒤져서 수배를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제가 2도 예고편이 딱 나오자마자 예고편 제일 먼저 찾아서 봤는데 그 알레한드로의 권총 쏘는 그 아디오스 그거 하나만 보고서 맛이 가서 그때부터 수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수입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수입사의 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알아내서 원래 코리아 스크린은 제가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본 수입사예요. 근데 거기랑 연락이 닿아서 굳이 또 전화번호 알아내서 연락을 드려서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쫄라가지고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쫄라서 받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원래 저는 코리아 스크린이랑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원래 코리아 스크린이 허스키 번역가님이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시카리오 첫 편을 번역했던 번역가로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욕심이 나서 막 쫄랐어요.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쫄랐는데 3편도 만약에 뭐 제가 못하는 직배사로 가는 한이 아니면 아마 제가 또 전화해서 쫄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트릴로지를 완성하셔야죠. 예. 프리퀄까지. 그래서 집에 이렇게 블루레이 3장을 놔야 마음이 뿌듯해요. 4부작까지 프리퀄까지 아마 번역가님이 또 하셔야 또 여러분들도 영화 보는 맛이 또 살아날 것 같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영화 또 뭐 있었나요? 쫄라가지고 받은 영화가 최근에는 이제 시카리오였고, 그 바로 전에 쫄라서 받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조닉 2. 조닉 2는 언제 쫄랐냐면 첫 편 개봉한 날. 첫 편 개봉한 날 알아보니까 그 원을 수입하신 회사에서 2까지 수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원 개봉하기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번역이 끝난 거예요, 조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개봉한 날 극장에서 보고 와서 쩐다. 2를 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쫄랐어요. 영화 아직 촬영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국 2가 나왔을 때 제가 받아가지고 했어요. 최근에 한 건 그거였고, 그렇게 쫄은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인사이드 더 윈드 그랬었고, 맥베스는 정말 재밌을 줄 알고 쫄았는데 그 원문이 잔뜩 있을 줄 몰라. 다 원문이 쫄랐어. 괜히 쫄랐다. 제일 후회한. 다 그냥 책 원문이더라고요. 무슨 각색을 한신 줄 알았는데 국어로 그냥 원문이 2시간 동안. 제가 간혹 쫄라서 받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집회사에는 쫄라서 받기가 힘든데 그 전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영화사들마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로컬 수입사에서 하셨다 그러면 로컬 수입사는 대부분 번역가를 한 명 쓰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번역가 지정 안 하셨으면 혹시 안 정해졌으면 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막 빡빡 쫄라가지고 뭐 말이 쫄는 거지 사실 강탈하는 거죠. 이거 떼쓰고 막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시카리오 3편과 이제 미국에 있을 그 프리퀄까지는 그냥 코리아 스크린이 수입하는 걸로. 그래야지 번역가님께서 수고스럽게 괜히 쫄을 일이 없으실 테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기 영화 얘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여기 앞에서 두 번째 분. 네. 그리고 질문은 가급적이면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다른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일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임무에서 많이 오셨죠. 제가 알기로 임무에서 100분 오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명단을 쓱 보니까 제가 아는 닉네임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우선 팬클럽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분들을 잘 알아서.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서운해하세요. 침묵질 한다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GV에서 질문을 하실 때 너무 그런 엉뚱한 개념평을 오래 하시면 오늘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하고 글이 올라와요. 다 잘 아시죠?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저는 그 제목에